안녕하십니까. 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마 이재용입니다. 오늘 하루는 어떠셨습니까? 오늘 수급 보니까 개인들이 코스피에서 팔고 코스닥은 사고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강보합으로 장이 마무리가 됐고 어젯밤에 미국 장은 한참 오르다가 이거 다 반납하고 끝났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 전문가 세 분과 깊이 있게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먼저 중국 얘기부터 해야 되겠는데 중국과의 관계 이대로 괜찮을까 하는 부분이 있어서 뭐냐면 중국발 입국 제한 조치 우리가 했잖아요. 그랬더니 중국에서 한국 국민의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했어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예상은 했었던 네. 일입니다. 조금 전에 속보로 나왔었는데요. 오늘 속보로 나왔었던 일이죠. 근데 꼭 이게 우리만 한 것은 아니었었거든요. 네. 예, 중국발 코로나 환자가 늘어나게 되자 전 세계에서 방역 차원에서 이제 중국 국민들에 대해서 일종의 방역 강화를 이제 하게 된 것이었죠. 네. 우리나라도 중국 입국자에 대해서 따로 PCR 검사를 한다든가 방역을 위한 조치였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중국 당국은 지속적으로 경고를 해 왔었고요. 지난주만 해도 특히 중국이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네. 우리나라에 대해서 좀 유독 민감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한국 가지도 않겠다, 사지도 않겠다, 이런 운동까지도 벌이더니 급기야 공식적인 발표가 나왔었는데요.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네. 우리 한국민들에 대한 단기 비자를 발급을 중단하겠다라는 것이고요. 방문, 관광, 의료, 상업 목적으로 하는 모든 단기 비자 발급은 일단 이제 중단이 됐습니다. 언제까지 중단 조치를 이어갈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알 수는 없지만 결국 이것도 코로나와 함께 서로 간에 어떤 풀어주고 할 것으로 마무리는 될 것 같지만 그래도 그동안 잘 달려왔던 중국 관련 리오프닝주들은 조금 아쉬운 그런 대목이 있죠. 지금 리오프닝 관련 주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이제 경제하고 주식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동안 잘 갔던 아모레퍼시픽, 롯데관광, 신라, 호텔 신라 이런 데들이 주춤하는 게 이런 영향일까요? 네, 오늘 말씀하셨던 종목들 그래도 생각보다는 많이 안 빠졌어요. 네. 2에서 3%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이게 그 한 10월 저점부터는 30에서 50% 정도 올랐거든요. 네. 이게 중국 리오프닝 바람까지 타고 오늘 이거 뉴스가 아니었더라도 사실은 네. 조금 한번 쉬어갈 때도 되긴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좀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오르기도 했고 오히려 최근에 우리나라의 그런 중국 소비주들의 흐름은 중국에 있는 소비주들보다 잘 가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어쨌든 그들은 노출도가 100%고 우리는 100%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 소비주에 대한 노출도는 그에 비하면 좀 잘 갔다 온 것들이 쉴 때가 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사실 저는 그 지난주에 나왔던 뉴스가 더 무섭긴 했었어요. 약간 반한 감정, 네. 가지 않겠다. 이게 네. 그러면 사실 그게 더 무서운 건데 정부 조치는 좀 어떻게 보면 약한 겁니다. 네. 조건부잖아요. 너네가 풀면 우리도 풀겠답니다. 그래서 이게 어쨌든 약간 반박하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게 아무래도 우리가 풀면서 같이 풀릴 거예요. 네. 그러면은 오늘 뉴스가 아니었더라도 좀 조정을 받을 때가 됐었고 긴 테마는 맞다. 근데 단기간 너무 달렸던 부분에 대한 식힘은 좀 필요하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요즘이야 이렇지만 코로나 초창기에는 우리가 중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 그렇게 규제 안 했었어요. 맞아요. 그것 때문에 국내에서는 또 얘기가 불거지고 이랬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단속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양국 관계가 안 좋아지면 그 무역이나 여러 가지 경제 면에서도 무너질까 봐 이게 걱정인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대한민국이 미국과 중국 두 개 국가에 수출하고 있는 비중이 약 49% 정도가 됩니다. 과거에는 중국이 미국보다 더 많았었는데 지금은 중국이 조금 내려왔고요. 네. 약 중국이 22% 정도, 그리고 미국 수출 비중이 약 26% 정도 되는 수준인데 아무래도 대한민국이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미국과 중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가운데 끼어 있는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먼저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이번에 중국에서 나온 조치는 그 중국으로 들어오는 중국 기준으로 중국 입국자 기준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최근 뉴스를 좀 살펴보시면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도 그 중국 관광에 대해서도 조금 긍정적인 의견을 좀 피력을 하셨고, 지금 우리가 의미 있게 봐야 되는 게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중국발
대한민국으로 들어온 그리고 전 세계 평균적으로 중국에서 여행을 떠난 사람들 중에 코로나 확진자 양성 반응 비율이 약 24%까지 치솟았었는데 이틀 연속 한 자릿수대가 나왔습니다. 어제는 3.9%가 나왔고요. 오늘은 5.5%가 나왔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지금 주변에도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해서 나오고는 있지만 이미 걸릴 사람들은 다 걸렸고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안 걸렸다고 생각했었던 일부의 사람들, 남아있는 일부 사람들만 지금 코로나 확진이 나오고 있다 정도로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요약을 하자면 중국은 여전히 리오프닝에 대한 의지가 높은 상황이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생각보다 가파르게 확진자율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 보니까 최근에 중국 소비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조정은 매수의 기회로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뉴스에 대중국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도 많이 빠졌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지금 중국에서 제재를 가하고 있는 거는 중국으로 가는 사람들, 중국향 여행자 기준인데 실제로는 단기 기준에서는 어느 정도 통제를 하고 장기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가족, 동반 이런 비자 등에 대해서는 아직은 규제를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는 결국에 중국의 리오프닝으로 인해서 중국 내에서 일어나는 소비 진작에 대한 수혜를 볼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고 전체적으로 중국 테마에 엮여서 오늘 같이 빠져 있었던 종목들은 나중에 이런 불안감이 소폭 거치기만 하더라도 아주 가파르게 반등할 수 있다라고 해석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이 부분인데 중국이 이제 어찌 됐건 이런 상태를 극복하고 리오프닝이 본격적으로 되면 우리가 중국의 바로 옆에 있는 나라고 가장 큰 수혜를 입을 나라고 이건 뭐 의심의 여지가 없는데 관계가 안 좋으면 그 수혜를 조금밖에 입지 못하든가 아니면 아예 못 입을까 봐 그게 이제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악화될까 봐. 그러니까 주식을 떠나서 경제 전반에 걸쳐서 무역 전반에 걸쳐서 걱정되는 면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건 있지만 네. 지금의 구조 자체가 네. 뭐 중국이 그런 좀 삐져가지고 우리와의 네. 뭐 반도체를 안 산다든가 우리와의 어떤 조합들을 깬다든가 하기에는 상당히 중국과 우리에 얽혀 있는 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나 아마 이런 것들을 빌미로 중국도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이제 한국과는 관계 끊을 거야 뭐 그렇게 걱정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도 지금 보면 작년에 우리 한 해 동안 무역 우리에게 가장 흑자를 남겨줬던 곳이 베트남입니다. 네. 즉 우리도 수출 다변화, 수입 다변화를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차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앞서 장혜성 지점장도 이야기를 했지만 리오프닝 관련주들은 이미 시세를 상당히 받은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코로나가 정말 잠잠해지고요. 중국민들이 이제 우리 오늘 했던 것처럼 단기 비자 발급 이런 것도 취소되고 뭐 여행도 오고 가고 이럴 때는 저는 차라리 리오프닝보다는 네. 진짜 전반적인 뭐 중국과 우리의 주식시장 자체 여기를 접근하는 것도 또 하나의 아이디어라고 보고 있습니다. 리오프닝 주식이 선반영돼서 시세를 받았다고 말씀하시지만 전에 사놓은 사람들은 택도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또 여기서 그 문제란 말이죠. 지금 들어가도 되느냐에 대한 네. 거. 어떻게 보세요? 지금 들어가는 거는 조금 아. 이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됐다고 보고요. 그런데 시세가 끝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정말 강력할 거예요. 만약에 중국인들이 진짜 해외로 나오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나라로 입국을 물밀듯이 하는 순간에 그 파급력은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어쨌든 올해 한시적인 네. 한도가 있는 테마인 것 같아요. 올해 굉장히 파급력 클 때 좀 누리셔야 될 것 같고요. 중국의 소비가 정상화된다고 했을 때 그거를 아주 롱런하게 누릴 수 있는 거는 결국에는 종국에는 중국의 그런 소비재 기업들일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사이 문제나 이런 것도 있고 이게 어쨌든 그들의 로컬 기업들의 경쟁력이 올라가면서 결국에는 그런 국산품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비율이 넘어가거든요. 그리고 뭐 면세점도 어쨌든 이게 코로나를 거치긴 했습니다만 중국의 면세점이 1위 면세점이 됐단 말이에요. 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올해 한시적인 좀 한도를 걸어두시고 이 테마를 보실 필요가 있겠다. 지금 리오프닝 관련주 도표를 보고 계셨는데 근데 이제 중국 본토하고 홍콩주는 어땠는가 이것도 네. 또 한번 파악을 해봐야죠. 일단은 요거 방금 정철진 네. 평론가께서 하셨던 말씀 잠깐만 첨언을 하자면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순수출 많이 한 곳으로 베트남을 거론하셨는데 현재 중국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장벽을 두면서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도 많이 매출 다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카지노로 유명한 파라다이스의 경우만 하더라도 슬롯 점유율이 기존 평균 대비 60% 정도밖에 안 되는데 매출액은 기존 평균 대비 90%까지 올라왔다고 해요. 중국인 입국자 숫자는 많이 줄었지만 글로벌리 다른 국가들로부터 유입되는 것들이 크게 늘었고 매출 다변화가 일어났고 그리고 어느 정도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카지노에 오면서 베팅하는 금액이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무엇보다도 한국으로 들어온 중국인들의 소비보다도 중국 내부에서의 소비를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국인들의 저축액이 35조 위안, 약 우리 돈으로 3,600조 원까지 늘었다고 해요. 코로나 이후로. 그러면 여기서 약 5조 위안, 우리 돈으로 921조 원 가량을 추가적으로 소비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 정도면은 미국의 한 해 뭐 GDP에 거의 육박하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천조국 하잖아요. 이것처럼 지금 중국의 소비가 갑작스럽게 약 우리 돈 기준으로 900조 가량 늘어난다라고 한다면 중국으로 수출을 많이 하는 특히나 중국 내수 소비 관련된 업종들은 아주 큰 폭으로 이익 상향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최근 한 달 동안 중국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이 조정받으면 사야지 하는데 이렇다 할 조정을 아직 못 받고 있거든요. 시장에서는 지금 가장 기대감이 큰 라이징 스타가 중국 소비 관련된 종목들이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질문 주신 것처럼 최근 중국 시장이 전 세계에서 가장 뜨겁게 반등을 하고 있는데 홍콩 H지수, 기존의 리먼 사태 때 저점이 5,000포인트를 깼던 4,900포인트였고 지난 11월 기준으로도 약 5,000포인트를 살짝 깼었습니다. 약 14년의 시간이 지났고 그동안에 부동산 가격이 올랐고 그리고 그동안 기업들이 쌓아놨던 현금 유보금들이 있을 텐데 주가는 14년 전까지 내려왔다가 지금 7,000을 넘어섰거든요. 바닥 대비해서 40% 이상 아주 가파르게 오르기는 했지만 평균 PER이 약 7배에서 8배 수준이었는데 지금 약 5.5배 수준 정도로 여전히 싼 수준이다. 그리고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정도만 보더라도 개인적으로는 올해 라이징 스타는 중국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최근 자금을 보자면 외국인들이 특히나 매수를 많이 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직전 매수보다는 숏 커버링 비율이 높다. 올해 작년 초까지만 해도 홍콩 시장의 공매도 비율이 38%였는데 이게 13%까지 낮아졌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동안에 공매도했던 외국인들이 다시금 그거를 되사고 있다. 그리고 중국의 경기 턴어라운드에 대한 신호탄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중국이 작년, 재작년 거의 중국 전체 시장이 반토막이야 이래가지고 들어갔던 분들은 거기서 반토막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올랐다고 해도 그때 샀던 그 반토막 회복도 못했거든요. 네. 아직도 갈 길은 멀다. 중국도 마찬가지로 그렇다. 이런 말씀이고요. LG엔솔 얘기 한번 해보죠. 4분기 실적 별로 좋지 않았는데 포드 자동차에 힘입어서 오늘 상승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뭐 이 얘기를 하자면 SK온 얘기부터 예. 해야 되겠고요. 그 얘기를 하자면 살짝 비상장 주식시장에 있는 마켓 컬리 얘기를 해야 될 것 네. 같은데요. 관심 많았었죠. 근데 컬리가 결국에는 이제 상장을 철회를 했습니다. 네. 지금 상장을 해서 저평가를 받느니 좀 더 때를 기다려 보겠다라는 것이고요. 이제 이 여파가 미쳐 SK온까지 가게 된 겁니다. SK온이 포드와 이제 튀르키예에 배터리 공장을 짓기로 했었죠. 왜냐하면 이제 그쪽 포드도 전기차를 만들어야 되고 유럽이란 시장이 교두보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튀르키예에서 배터리 공장 당연히 필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때 자금 조달을 프리 IPO를 해서 땡긴 다음에 이제 그걸로 SK온이 투입하려고 하는데 지금 뭐 가장 대어라고 하는 컬리도 알아서 포기를 하게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약간 자금 여력이 의문점이 이 찍히는 사이에 갑자기 또 뉴스가 하루 만에 나와서 그러면 포드가 LG 에너지 솔루션과 합작할 거야. 그러나 아직도 SK온 측에서는 뭐 이야기가 완전히 빠그러진 것은 아니다. 계속되는 것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오늘 또 전해졌던 그럼 SK온이 아니라 포드와의 파트너는 LG 에너지 솔루션이야라는 거 역시도 확인된 아직까지 확정됐다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그러니까 다만 오늘 이제 그런 재료들이 좀 이제 들어가면서 기대감으로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LG 엔솔의 가장 주목해야 할 테마는 10일이죠. 이제 3조 8천억 정도의 우리 사주가 풀리게 되는 기한입니다. 보호예수 물량 풀리게 되는 이제 이 이슈가 수급이 어떻게 되는가 이제 여기가 초점일 것 같고요. 근데 바로 막
물량이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왜 우리 사주 그분들도 60만 원 넘었던 LG엔솔을 봤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앞으로 LG엔솔은 그런 재료적인 테마도 있지만 수급에서 이제 보호에서 풀리는 거 또 대주주 물량도 좀 엄청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수급적인 차원에서 계속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G엔솔을 뭐 60만 원대 담았던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이 47만 3,500원 아까 찍혀 있던데 이거는 뭐 택도 없는 그런 숫자고요. 그리고 SK온 여기는 그러면 또 셈법이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분을 뺏긴 거니까. 아쉽죠. 왜냐하면 이 2차 전지 분야, 전기차 분야는 투자를 할 수 있을 때 마구 투자를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가장 사실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던 곳이 SK온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왜 어쨌든 자금의 문제입니다. 뭐 평론가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럼 LG에너지솔루션은 왜 이걸 받을 수 있냐? 두 기업의 차이가 뭡니까? LG에너지솔루션은 욕은 엄청 먹었지만 상장에 성공을 했고 SK온은 이런저런 여론이나 이런 분위기 때문에 상장을 못한 상황에서 프리-IPO에서 한 4조 정도를 모으려고 했는데 한 1조 한 3천억 정도 모은 것 같고요. 그래서 SK이노베이션으로부터 한 2조 정도 유상증자를 받았지만 자금 여력이 많지 않죠. 이러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공격적으로 해왔어요. 그래서 이 점유율을 빠르게 늘려오는 회사 중에 하나였는데 이번에 어찌 덜컥 막힌 거고 그 점유율을 지금 이 블룸버그 보도대로라면 LG에너지솔루션이 가져가겠죠. 그러면서 사실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주가 보시면 이게 어쨌든 작년 연말부터 조정받을 때가 됐다. 그래서 조정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이 뉴스가 아니더라도 반등할 자리였습니다. 그 반등을 잘 하고 있는데 SK이노베이션만 못 올랐죠. 지금 SK오는 어쨌든 지금 대체 투자로 SK이노베이션을 봐야 되니까 이런 상황에서 점유율을 늘리지 못한다 그러면 삼성 SDI도 간접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고요. 하지만 SK오는 이 포드랑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공장 2군데, 그다음에 헝가리 공장에 대한 투자는 이어가겠다 했기 때문에 이 아쉬운 부분은 좀 어쨌든 자금력에 있어서 어쩔 수 없었다. 상장을 못한 죄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배터리 쪽 전반 지난해 증시를 견인했던 게 맞잖아요. 2차 전지 쪽이. 그렇다면 올해는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대장주인 테슬라를 볼 수밖에 없다인 것 같아요. 물론 테슬라가 지금 최근 100불을 잠깐 깼다가 또 급하게 반등했다가 또 급락했다가 이걸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전기차 업종이 성장하는 거는 맞다. 그런데 지금까지 전기차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 업종이 성장했던 거는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들의 점유율을 급하게 뺏어오면서였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최근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생기면서 지금은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오히려 대안이 될 수 있겠다라는 여론이 생기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대장주였던 테슬라가 힘을 쓰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는 2차 전지 그리고 이 2차 전지에 관련된 업종들 전반적으로 힘을 못 쓰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 상장되어 있는 2차 전지 업종들 대부분 수주 여력은 굉장히 많이 남아 있다 보니까 지금은 과거에는 밸류에이션 멀티플을 PER 30배, 40배까지 받았던 거가 이제는 한 20배 정도 수준까지 축소되는 구간 정도다라고 해석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 멀티플이 다시금 30배까지 늘어날 수 있느냐는 테슬라를 포함한 전기차의 시장 점유율이 얼마나 가파르게 올라주느냐에 따라 달려져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경주마에서 뽑은 데일리 이슈였습니다. 자, 이제 어젯밤 뉴욕 증시 얘기 좀 해볼까요? 시작하면서 확 올랐다가 다 반납하고 떨어지면서 끝났어요. 나스닥은 조금 오르긴 했던데 왜 이런 겁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시장은 달리고 싶어하는 것 같고요. 그러나 연준은 시장이 오르는 것을 좀 탐탁치 않게 여기는 뭐 그 기싸움이 계속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올 한 해를 계속 지배하지 않을까라는 그 올 한 해 흐름들을 좀 축소판 정도로 보여주진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국채금리 이제 3.5%대입니다. 3.5만 깨지게 되면 거기 또 횡하거든요. 상당히 그러면 이제 수급적으로도 여유가 생기게 되겠고요. 달러 인덱스는 뭐 장중에 100일을 또 보여주고 있고 뭐 이런 점들 뭐 금리 떨어지고 달러 약세되면 다시 한번 그 약해진 달러들이 주머니 속에 있지 않겠죠. 이제 시장에 나오면서 으쌰으쌰 하고 싶은 건데 연준은 지금 시장이 오르는 걸 안 원하죠.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또 증시 오르면 미국인들은 주식 투자 비중이 높잖아요. 또 두둑해지면 일터에 안 나가고 일터에 안 나가면
고용 타이트해지면 임금 상승률 높아지고 물가 못 잡고 근데 이런 것 때문에 좀 이렇게 격하게 오를 때마다 연준이 나서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쓴소리, 매파적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결국은 지표겠죠. 이번 주 목요일 밤입니다. 미국의 12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 그거 나오는 거 보고요. 그때 하나하나 항목들 보고 이제 코 CPI까지 확인을 해보면 연준이 뭐 우리 괴롭히려고 막 금리 올리고 너 한번 혼나봐라 그러는 거 아니거든요. 연준도 지표 앞에서 확인되는 흐름 앞에서는 입장을 달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김칫국부터 마실 필요도 없지만 또 미리 연준이 막 저 정도야 벌벌 떨 필요도 없는 겁니다. 이거는 결국 데이터베이스 아니겠습니까? 그런 흐름 속에서 최근의 시장의 모습은 달리고 싶어하는 것이 또 역력하다. 짧게 더 말씀드리면은 그 전날 나왔던 임금 상승률 그게 전주에 나왔던 0.4 나오다가 이 0.3% 나왔다고 그 임금 상승률 떨어졌다고 시장이 급등을 했잖아요. 그거는 말도 안 되죠. 그냥 오르고 싶어서 오른 겁니다. 뭘 임금이 떨어집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또 시장의 한 측면이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뉴욕 증시가 시작하자마자 어쨌든 뭐 반납하고 떨어지면서 끝났습니다만 확 올랐다는 건 투자 심리가 좀 개선됐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중간에 또 어떤 이가 한마디 해가지고 또 떨어지긴 했는데 네네.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투자 심리가 좀 호전됐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네, 확실히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그 어제 이제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총재의 이제 월스트리트저널 인터뷰하면서 금리는 5% 이상 올릴 거고 뭐 5% 이상 길게 유지할 거고 이 얘기하면서 조금 줄이긴 했는데 대표적인 게 아까 평론가님 말씀하셨던 금요일장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시장이 어떻게 해석하냐 꿈보다 해몽이잖아요. 시장의 요새 반응은 고용 지표가 자 실업률이 3.5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게 예전 같으면 그리고 비농업 고용이 20만 명 예상해서 한 23만 명 나왔잖아요. 그러면 예전 같으면 이거 급락재료거든요. 근데 임금 상승률이 좀 그 전월비로는 0.3, 0.4 예상이 0.3 그리고 전년비로는 5.0 예상이 4.6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와 최고다. 왜? 고용은 좋은데 임금 상승률은 떨어져. 그러면 경기 침체는 안 오는데 물가는 잡혀. 그러니까 사실 지금 우리가 생각해보면 야 이렇게까지 긍정회로 이렇게 짬뽕 시킬 수 있나 하겠는데 그렇게 하면서 2% 넘는 상승을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렇게 만들어 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금요일 장이 되게 중요했던 게요. 이게 금요일 장이 2% 오르면서 첫 주 스타트가 되게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첫 주에 미국 시장이 상승으로 마감하는 그런 결과를 또 기록하게 된 거예요. 미국 장도 그렇고 우리 장도 그렇고 스타트가 좋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올해 기대를 좀 해봐도 되는 겁니까? 중국도 기지개를 켜고 있으니까. 일단은 그동안에 정철진 평론가님께서 여러 가지 뭐 3가지 전제 조건이 있다라고 했는데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는 글로벌리 경기 침체가 오는데 중국이 리오프닝만 해준다면 중국이 소비가 촉진이 되면서 경기가 되살아날 거다 이고요. 두 번째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휴전 그리고 종전을 하게 된다면 뭐 에너지 가격도 잡히고 인플레도 잡히고 하면서 작년과는 정말 다른 양상이 일어날 거다 정도로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나 금융시장의 실물 경기에 약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선행한다는 점을 봤을 때 올해 여름이 경기에 가장 둔화되는 시점으로 보고 있을 때 지난 10월 그리고 최근 12월의 시장이 아마 어쩌면 바닥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발 그랬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괜찮아도 불안하기는 여전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12월 소비자 물가 발표도 있고 4분기 기업 실적 발표도 있고 근데 여기에 따라서 또 다시 요동을 칠까 봐 걱정인데 어떻습니까? 요동 칠 겁니다. 아마. 당장 목요일 밤부터 요동 칠 것 같거든요. 게다가 금요일 또 우리는 한국은행 금통위도 있고요. 또 본격적으로 이제 뭐 금융주부터 시작해서 미국의 실적 수준 또 나오게 되니까 그런데 한 가지 좀 묘한 구석이 있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 제가 우리 실적 보고도 참 놀랐었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잖아요. 5조 뭐 저도 한 2천억 뭐 이렇게 봤는데 4조 3천억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정말로 거기다가 1분기도 아마 반도체 부분 적자, 2분기도 적자, 뭐 타부분 그렇게 전문가들 얘기하고요. 아직 뭐 세부 추정치도 안 나왔지만 4조 3천억 중에 반도체가 벌어들인 거, 근데 지난 4분기에 뭐 5천억도 안 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보통 우리가 알면 이제 지금도 나쁜데 앞으로 나쁘고 또 나쁘다. 절대적으로 이게 주가 보합
진짜 잘하면 보합이지 상승 재료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걸 달고 그냥 외국인들의 매수로 이제 달려왔지 않습니까? 저는 미국도 뭐 다르긴 하겠지만은 실적이 좋으면은 잘 되고요. 실적이 나쁘면 떨어지고 이 메커니즘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실적을 봐야 돼. 뭐 실적이 과연 좋아지는 거야, 뭐 얼마나 나쁜 거야라고 할 뭐 그게 포인트라고 얘기하겠지만 저는 그건 그냥 스트레이트 재료인 거고. 뭐 계속 여러분들 지겨울 정도 듣지만은 좀 달러 약세라고 봅니다. 네. 달러가 계속 저렇게 약해지는 한 뭐가 나왔든 그 돈 가지고 또 하러 간다고 보고 있고요. 저는 그게 이번에는 미국이 아니라 미국 이외의 나라들, 중국, 우리나라, 뭐 유럽도 좋고요. 이제 비미국권으로 달러 유출. 뭐 그래서 저는 상당히 좀 예측을 깨는 네.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그 연준의 얘기들에 대한 시장의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지난해에는 연준이 매파적인 발언을 하면 경기를 일으켜서 그게 시장에 그대로 반영이 되곤 했는데 지금은 이제 연준은 줄곧 매파적인 발언을 하지만 시장에서는 그걸 비둘기로 받아들여요. 네. 그러니까 연준하고 좀 따로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 잘 안 믿어요. 네. 연준의 발언도 잘 안 믿고 네. 점도표도 안 믿습니다. 점도표도 어쨌든 연준 위원들 다 하는 발언이 올해 금리나 없다잖아요. 네. 근데 페드와치2를 보면요. 이미 12월의 예상을 보면 4.5 이하일 확률이 한 50%, 4.75 이하일 확률이 80%예요. 금리 인하를 5%까지 올리더라도 두 번 내지 한 번 네. 내지 두 번 내린다고 이미 시장은 다 반영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다면 이게 그 연준 의원들 발언들도요. 요새 조금 완전 강경 일변도에서 좀 약간 오락가락한 발언들도 있고요. 거기다가 주목해야 될 거는 제임스 블라드입니다.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인데 물론 투표권을 잃어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지만 아무도 아니라고 할 때, 파월이 일시적이라고 할 때 인플레이션 심각하다고 했고요. 네. 금리를 빨리 올려야 한다고 했고 금리를 많이 올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혼자 점을 막 다 1, 2% 볼 때 3% 찍고 처음으로 4% 찍고 처음으로 5% 찍고 이러신 분이에요. 결국엔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말한 대로 다 됐죠. 다른 연준 위원들이 다 글로 따라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 1월 5일 날 제임스 블러드의 발언을 보면 올해는 디스인플레이션에 해당. 물가가 연준이 타겟한 2%까지 낮춰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가 바뀌었습니다. 네. 먼저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게 조금 시사점이 있지 않나 저는 네.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가 12월 물가 지수 이거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물가가 좀 잡히고 있긴 잡히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지금 물가를 연준이 기존에는 인플레이션이라고 큰 덩이로만 말했었는데 지난 11월 베이지북 때부터도 이 물가에 대해서 세세하게 나누기 시작을 했어요. 첫 번째로는 쉘터, 이 거주하는 주거비, 그리고 상품, 그리고 뭐 기타 에너지 이런 식으로 그리고 서비스까지 나눴었는데 일단은 상품에 대해서는 급하게 금리 인상을 하면서 아예 수요를 죽여버렸기 때문에 그러면서 상품에 대한 수요가 줄면서 상품 발 인플레이션 확연히 줄었습니다. 네. 그리고 연준에서 가장 걱정을 했던 게 서비스 부분. 임금 인상이 너무 이상하다만큼 급격하게 오래오래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 임금 인상발, 서비스 부분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고착화될까 봐 두렵다라고 파월 의장이 12월 FOMC에서 언급을 했거든요. 근데 굉장히 즐거웠던 게 지난 금요일과 월요일 날 이 서비스 부분에서 어느 정도 그 임금 부분에서 물가가 잡혔다라는 거예요. 물론 첫 번째기는 하지만 임금 인상률이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못 미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전년비 마이너스가 처음으로 나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인플레가 진짜로 잡히겠구나라고 모두가 예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물가가 11월과 12월에 발표됐던 CPI가 정점을 기점으로 최근에 좀 잡힐 거라고 판단을 하는데 12월 FOMC에서는 2023년의 물가가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더 근원 물가가 4.3에서 4.5로 오히려 높아진다라고 언급을 했지만 좀 트리거가 될 수 있는 게 서비스 부분의 가장 물가의 메인 키 포인트였던 이 임금 인상이 좀 잡히기 시작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물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좀 걱정을 덜어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이 페드워치라고 해서 앞으로 연준이 언제 금리를 어느 정도 올릴 건가라고 트레이더들이 투표를 하는 게 있어요.
물론 과거에는 단순하게 투표로 그쳤지만 이제는 연준이 시장과 소통을 하면서 그거를 굉장히 조금 유의 깊게 바라보는데 일단은 2월 달에 금리 인상 확률은 25bp가 78%입니다. 그리고 50bp 금리 인상이 약 22% 수준이고요. 약 한 달 전보다 25bp 금리 인상 할 거다라고 본 수치가 약 10%가량 늘어났어요. 네. 다시금 지금 최근 시장은 연준이 2월 달에는 25bp 거의 확정적으로 금리 인상을 한다라고 좀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네. 전 세계가 미국이 급속도로 금리 인상을 하면서 지난 한 해 정말 힘들었는데 미국 내부에서도 힘든 거 아닙니까? 이렇게 가서?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렇다면 그래서 두 가지 측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연준이 매파적인 발언을 계속하면서 올해도 계속 금리 인상을 한다. 물가가 잡힐 때까지 지속적으로 하겠다. 이거 하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연준도 더 올리긴 힘들 것이다. 미국도 지치니까. 네. 어떻게 보세요? 뭐 그 테마가 자연스럽게 뭐 조금 이따 우리 다음 주제이기도 하지만 네. 지금 뉴올리언스에서 있는 네. 전미 경제학회까지도 이어질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그 모습도 봐도 금리 인하는 좀 힘은 거의 잃고 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미국 내에서도 그렇고 세계적인 경제 석학들도 한마디로 얘기하는 것이 다수설 위주입니다. 인플레이션은 정점을 지난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는 인하하거나 이런 것은 없다. 즉 고금리 시대는 이어진다라는 것이고요. 그런 것 때문에 경기 침체도 실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게 다수설입니다. 우리 경주마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연일 이야기하는 것들이 똑같이 세계 경제 석학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여담입니다만은 경제 석학들의 그거대로 했다가는 네. 돈은 못 번다. 또 이런 여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중국에 대해서도 그렇게 낙관적이지가 않아요. 오히려 중국은 끝났다. 예, 그래요? 하고 중국 때문에 경제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그 좀 시선은 많이 좀 다른 것들이 현재 미국 내 반응인 것 같습니다. 미국 경제학자들인 거예요? 거기 우리나라도 가 있고요. 전 세계에서 한다는 사람들이 다 중국 오죠. 경제학자도 있고. 네, 뭐 다 있겠죠. 거기에 오겠죠. 근데 저마다의 얘기들은 또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큰 중심 이론들은 중심 있죠. 이론. 경기에 대해서, 네.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경기 침체에 대해서, 중국에 대해서 이제 다 저마다 한마디씩을 하게 될 텐데 다수설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다수론들이 그렇게 가닥이 잡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끝단 금리를 보면 그 올리긴 올린다니까 0.한 아까 25%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70%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렇게 한 3번? 그 정도 올리면은 끝단 금리까지 가는 거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지금 12월에 FOMC에서 파월 의장이 이제 점도표를 공개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평균적으로 약 5.1%가 중간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여기서 25bp씩 2번 올리면 5%에서 머무르는 거고 3번 올리면은 5.25%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시장은 2023년에 금리를 25bp씩 2번 올리냐, 네. 3번 올리냐 그렇죠. 그렇게 이 기로에 서 있는 거고 근데 만약에 그러면은 2월에 참 뭐 찔끔 올려. 어? 그냥 0.5 한번 빡 올리고 그냥 본 다음에 끝낼까? 그냥 이렇게 쫙 수평으로 갈까?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0.5로 또 올려버리면 빅스텝으로 가버리면 네. 시장은 또 요동치지 않겠습니까? 0.5% 올리면 난리 날 겁니다. 난리 나죠. 왜 그러냐면 그렇게 예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예, 그래서 이게 0.25% 확률이 말씀하셨듯이 78% 거의 80% 육박을 하고요. 네. 그리고 더 재밌는 거는 지금 시장의 예상은 페드 와치 툴로 보면 0.25%씩 2번 2월, 3월 올리고 끝나는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네. 그 얘기는 처음으로 우리가 항상 점도표를 찍을 때마다 그 이상 금리를 네. 올렸고 점도표를 따라 올렸고 뭐 이런 식으로 기획했었는데 네. 점도표보다 금리를 덜 올리는 게 아마 3월에서 5월 사이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게 이제 어쨌든 긴축이 끝나는 시그널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 예상은 그래요. 0.25씩 2번 올리는 게 기본이다. 근데 이게 확인이 가능한 게요. 이번 주 목요일 날 일단 12월 CPI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여기에서 만약에 6.5만 나와도 네. 정말 땡큐고요. 근데 이제 6.8 이상 나오면 흔들리죠. 왜냐면 뭐 6.6, 6.7도 있으니까. 그러나 6.5 밑으로만 나오는데 당장 이달 말 2월 1일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12월 물가가 이렇게 막 6.3 떨어졌는데 거기에다가 0.5를 던지면서 연준이 뭐 그거는 잘 상상이 네. 안 가는 대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마음 편하게 이번 주 목요일 밤에 정말 12월 물가 상승률을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냉정하게 한번 보죠. 네. 네. 그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치로 나오는 거니까. 네. 그리고 아까 이제 잠깐 말씀이 저 전미 경제학회 열리고 있잖아요. 근데 경제학자들 다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또 나뉘겠죠. 어둡게 보는 사람들이 있고 밝게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연준 관계자들은 미국 경제가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면서요. 이게 과거와는 달리 이게 불과 몇 개월 전만 하더라도 연준 의원들은 일단 10월과 11월에 CPI가 발표된 네. 이후에도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신호가 불확실하다. 서비스업 부분에 있어서 뭐 임금 상승률이 너무 지나치게 높다였었는데 지금 경기에 대해서 바라보면서 과거와는 달리 톤 다운 되고 있습니다. 뭐 매파적인 의원들, 뭐 비둘기파적인 의원들 너나 할 것 없이 과거 한 3, 4개월 전과는 달리 굉장히 톤이 바뀌었어요. 네. 굉장히 매파적이었고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 였던 분들도 이제는 인플레이션의 정점은 지났다. 그리고 뭐 경착륙이 아닌 연착륙이다. 소프트 클로징이 가능하다라는 식으로 언급을 하면서 미국 그리고 전 세계 경기에 대해서 연준이 갖고 있었던 우려가 과거와는 달리 좀 굉장히 약해졌다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전미 경제학회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전 세계 경제 증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일단 이들의 어쨌든 이 경제를 아주 깊숙이 들여다보시는 분들이 하는 얘기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냐하면 지금 관심 갖고 있는 게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될지, 경기 침체가 어떻게 될지잖아요. 그 얘기들을 지금 어쨌든 이거를 파보시는 분들의 얘기인 거예요. 그것들을 뭐 여러 가지 이제 리서치 그런 IB들이나 이런 데서 인용을 할 거고요. 이렇게 봤을 때, 그러니까 재밌는 건 이거예요. 경기 침체가 없다고 자꾸 좀 낙관적으로 경기를 보는 쪽은 연준 인사들이에요. 네. 그리고 또 약간 그 이제 학계에 계신 분들은 아닌데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재밌는 건 이거예요. 저기 지금 화면 보시면 라파엘 보스틱 총재, 리사쿡 연준 이사 보시면 침체가 없을 것, 없다는 게 긍정적, 이런 식으로 지금 발언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이들에게는, 연준에게는 금리를 올려도 되는 백그라운드이긴 합니다. 네. 그렇다면 뒤집어 생각해 보시면 경기 침체 시그널이 강하게 나오면 연준은 어떻게 될까요? 금리 인상을 못 하겠구나라고 또 보셔도 되는 거고, 또 재밌는 거는 데이비드 로머 UC 버클리대 교수 보면 인플레이션 예측이 번번이 틀렸다, 겸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우리가 틀려왔잖아요, 연준이. 네. 지금의 인플레이션을 일시적이라고 했다가 그렇다면 이게 연준을 저격할 수도 있는 거고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쉽게 떨어지지 않을 거야라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떨어질 수도 있는데, 떨어지는 게 보이는데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너무 낙관적인 사람들에게도 일침을 가할 수도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을 보시면 굉장히 이 학회에서도 드러나는 게 극과 극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네. 경기에 대한 전망, 물가에 대한 전망 나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참 올 한 해 경제와 증시에 있어서 굉장히 다이나믹하겠구나. 어쨌든 예상과 반대로 됐을 때 상승이든 하락이든 크게 튀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그 부정적으로 보던 컨센서스에서 경기가 그렇게 안 나쁜데 물가도 잡히고 이러면은 굉장히 큰 상승 스파크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건 이제 어제까지나 이제 전망이니까. 근데 또 하나 전망이 에너지 전망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천연가스 가격이 한없이 치솟았을 때 이제 뭐 유럽으로 가는 파이프라인을 막아버리네 뭐 이러면서 저쪽에서 재고 물량이 없어서 막 사재기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무슨 얘기했냐면 이제 그 유럽은 장작을 패가지고 그 장작으로 연료 삼아 겨울을 날 것이다. 추워서 집에서 바들바들 떨고 있을 거야. 뭐 이런 얘기 했는데 지금은 천연가스 가격이 폭락해요. 그러면서 천연가스의 수익률과 비례한 상장지수 증권 ETN이 곤두박질 치고 있고 막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거든요.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ETN 들고 이랬던 분들은 참 힘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이런 그 금융 상품이 아니라 직접적인 그 상품 시장에 네. 기초 자산을 가지고 있는 ETF 혹은 ETN들은 첫 번째로 주의하셔야 될 거는 선물이다 보니까 롤오버 하면서 비용이 발생을 하거든요. 대략적으로 뭐 레버리지 끼어 있는 거는 월 0.5% 정도의 레버리지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내 레버리지가 끼어 있지 않더라도 약 대략적으로 월 0.3%의 비용이 발생을 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뭐 천연가스든 뭐 구리든 이런 상품들이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기만 해도 매월 0.3%씩은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구조다예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 지금 뭐 생각보다 따뜻한 겨울을 보내면서 천연가스 가격이 급락하고 있고 그리고 그동안에 유럽에서도 평균적으로 약 80% 중반까지 올 겨울을 날 수 있는 가스량들을 지금 뭐 쟁여놨다라고 하다 보니까 일단은 뭐 원자재 시장에서 변동성이 확연히 줄어든 모습이고 아무래도 수요가 줄어들다 보니 가격도 같이 떨어지는 중이다. 그런데 지금 원자재 가격 시장에서 볼 때는 그 천연가스 가격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시장 평균 가격보다도 훨씬 더 많이 떨어져 있다라고 봅니다. 이거는 투기 세력들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천연가스 가격이 떨어질 거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동안에 천연가스 상승에 베팅했던 사람들이 손절매를 하면서 이런 ETF, ETN으로부터 파생되는 자금들이 실물 상품 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그 가격 하락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따라서 지금 최근에 천연가스 가격의 급락은 조금 과도한 측면이 있지만 어느 정도 변동성은 더해질 수가 있다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천연가스라든지 아니면 구리 이런 원자재 투자를 하실 때는 롤오버 비용에 대해서도 좀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투자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마이너스가 있으면 플러스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ETN 상품하고 반대로 된 상품은 소위 대박이 난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네. 천연가스가 톤당 9달러. 네. 뭐 거기에서 숏을 때린 분은 없더라도 네. 뭐 8달러, 7달러대에서 네. 이거를 소위 말하는 떨어질 때 2배가 나는 굿버스 상품을 들었다면 한 35% 떨어졌으니까 뭐 70% 이상, 80%까지도 올린 분들이 분명 계시겠죠. 상품 시장은 항상 그렇습니다. 원유도 그렇고 천연가스도 그렇고 이게 선물 시장인데 뭐 선물 만기가 끝나고 나서 실제로 여기 석유 있어, 여기 천연가스 있어 거래하는 건요. 한 5%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2%도 안 돼요. 그리고 97%, 8%가 다 투기적 거래 이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밀리게 돼버리면 이제 막 계속 소위 말하면 우리 공매도 쇼커리빙 나오는 것처럼 손절매가 다 터져가지고 지금 톤당 뭐 4달러도 깨지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또 신기하게 재료까지 더해져서 일부 유럽에서는 지금 뭐 반팔 입을 정도로 그러니까요. 영상 뭐 18도까지 이걸 올라갔다고 지금 하지 뭐 않습니까? 하늘이 도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런데 20도에 뭘 난방을 뭐하러 해? 그렇죠. 20도가 넘는데. 그런데 또 유럽 국가들은 평균 80% 재고 쌓아놨고 뭐 일부 나라들은 100% 그렇죠. 이상씩 쌓아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정도까지 떨어졌는데 글쎄요, 뭐 적정 가격이란 건 의미가 없겠지만 좀 과하지 않나? 한 톤당 5달러까지는 뭐 충분 너무 과하게 빠진 것이 아닌가? 지금 현재 3, 4달러는요. 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참 힘든 게요. 세상에 겨울에 유럽이 20도가 넘을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생각대로 마이너스 영하로 가고 이랬으면 지금 천연가스 가격이 진짜 올랐겠죠. 그러니까 이 정도 안 떨어지진 않았을 수 있어요. 또 떨어지긴 했을 거예요. 떨어지긴 왜냐면 했을 거예요. 지난번에 유럽에 이제 더치 TTF 가격이 한 10배 올라서 330유로까지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70유로까지 떨어졌어요. 한 뭐 69유로 이렇게 확 떨어졌던데 이게 지난번에 그 올랐던 거는 이렇게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일단 우리 국민들 얼어 죽으면 안 되니까 웃돈 불러서 마구 가져온 거예요. 100% 채워야 되니까. 그래서 빨리 다 80, 90% 채웠다고 그랬잖아요, 유럽이. 근데 이게 원래 유럽은요, 100%를 겨울 전에 채운 다음에 봄이 되면은 한 1, 20% 남을 정도로 다 쓰고 다시 채워 나가기 시작하는 건데 아마 반도 못 쓸 것 같다고 해요. 네. 이러니까 가격이 더 떨어진 거긴 한데 그때 가격도 문제고 지금 이렇게 떨어지는 거에 있어서 원래 천연가스는요, 미국에서 남아 돌았어요. 네. 그냥 태워 없앴단 말입니다. 네. 지금은 러시아에서 태워 없앤다 그러죠. 이게 어쨌든 조금 비싸진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받는 것보다는 비싸기 때문에 과거에 한 30유로였다면 지금 한 60유로면 적정 가격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LNG로 갖고 오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날씨가 덥긴 했지만 그때 그것도 약간 좀 광기 어린 그런 비이성적인 가격이었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생각을 하면서 비씩 웃은 게요. 천연가스 수익률하고 비례하는 상장지수 ETN 이걸 든 사람 있잖아요. 아니 내가 들었더니 하필이면 유럽이 이렇게 따뜻해. 나는 뭐 세상에 되는 일이 없어. 이런 분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이게 다 맞는 상황으로 매칭을 해놓은 것 같아도
어디서 어떻게 터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이 돈은 운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지금 이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들어서 제가 말씀하실 때 피식 한번 웃었습니다. 이게 특히나 상품 시장이 네. 굉장히 비이성적인 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투기적인 자금이 약 90%가량 네. 돼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기억해 보시면 코로나가 터졌을 때 원유 선물이 마이너스 20불까지 갔었던 적도 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원자재에 투자를 하실 때는 특히 유의를 하셔야 된다라고 좀 요약하면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아까 제가 2차 전지 얘기할 때 테슬라를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테슬라 봐야죠. 근데 지금 너무 떨어져가지고 이게 그 천슬라 때 3분의 1로 했으니까 지금 사실은 그 300불에서 400불 정도로 봐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오늘 어떻게 됐지? 100불 조금 넘어 있는 거. 119달러. 119. 예, 그래도 한 6%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근데 이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우리 서학개미들은 테슬라를 담아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잘하고 계시다고 자, 보고 있습니다. 잘하고 예,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100달러를 금요일 날 깰 뻔했어요. 네. 101.8달러까지 떨어졌는데 그 재료는 가격 인하였습니다. 우리 네. 한국에서도 한 13% 정도 가격 인하를 하고 네. 중국에서도 가격 인하 하고 또 해버려가지고 네. 이제 굉장히 싸졌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서 항의도 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네. 가격 인하는요 아마 추가적인 인하가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가격 인하를 했다라는 거는 테슬라가 이제 치킨 게임을 시작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테슬라는 아직도 18%의 영업이익률이 있고요. 네. 이번에 실적 발표에서 보겠지만 원가 절감을 더 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가격을 낮춰도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전기차 회사 비아디를 제외하고는요. 그리고 대부분의 뭐 레거시 업체든지 신생 업체든지 전기차 부분은 다 적자란 말이에요. 네. 그 가격 인하 싸움을 했을 때 이제 우리는 물량을 더 많이 만들 수 있고 다 팔아버리겠다는 네. 거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글쎄요. 이게 전기차 시장은 성장이 더딜 수 있겠으나 그거를 테슬라가 다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데들은 가뜩이나 돈도 못 벌고 자금 조달도 안 되는데 더 신규 투자 라인 못 늘리겠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 파고가 지나고 났을 때의 파이를 더 많이 먹겠다라는 전략을 시작했다. 좀 무서운 시작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머스크가 테슬라에 집중해야 되는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트위터에 한눈 팔고 이번에는 뭐 머스크의 돈줄인 스타링크 IPO 시도? 이거는 무슨 얘기예요? 일단은 스타링크를 기존에도 IPO를 하려고 했었어요. 이게 스타링크라고 하면 뭐 웹3랑 더불어서 전 세계 우주로 인해서 뭐 무선 인터넷을 공급을 하겠다, 뭐 인터넷을 장악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이 우크라이나 통신망이 다 끊겼을 때 이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를 통해서 우크라이나 군 혹은 정부가 인터넷을 연결할 수 있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스타링크가 전 세계에 이름을 알리는 효과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타링크를 과거에는 2025년까지 상장이 불가능하다라고 일론 머스크가 직접적으로 말했었는데 이제는 숫자가 찍히기 시작한다면 어느 정도 뭐 성장하는 게 보인다면 2년 정도 후에는 혹은 3년 정도 후에는 상장을 시킬 거야라고 공개가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스타링크가 상장을 하면서 뭐 어느 정도 자금 여력이 생기고 트위터 인수하는 문제들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되겠다라는 기대감이 나오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테슬라의 입장에서 본다면 기존에 테슬라 주식이 전혀 없으셨던 분들은 저도 지금까지 테슬라 주식을 한 2년 전 뭐 S&P 500 지수 편입하는 날 엑시트하고 그 이후로 전혀 안 갖고 있다가 최근에 발을 담았는데 기존에 또 테슬라가 없으셨던 분들은 있으셨던 분들은 모르겠지만 신규 매수든 기존에 있는 걸 물타기를 하든가 할 때 고점 대비 많이 빠졌다고 해서 덥석 물면은 거기서 또 반토막 나는 일이 또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어느 정도 횡보하는 거는 보고 혹은 가까이에 있는 실적 발표가 어떻게 나오는지는 보고 뭐 적어도 횡보하는 구간을 확인한 후에 그 기간에 매수하는 게 더 낫겠다. 굳이 발바닥에서 살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테슬라 바닥 잡기 이대로 옳은가? 여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저는 좀 정성적으로 좀 보는데요. 네. 공매도가 극심을 막 네. 극히 누를 때 네. 공매도 미국 공매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볼빙이 없기 때문에 차익 실현을 하고 빌려서 네. 또 때리고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2주 전이었었나요? 100달러가 요번에 말고 한 번 더 106달러, 109달러에서 깨질랑 말랑 했을 때 돌았던 소문이 연쇄 파산설이었습니다. 테슬라 부도, 트위터 부도, 스타링크 부도 나왔는데 그건 좀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폭락했을 때 느끼는 공포는
그런 걸 좀 믿을 정도의 공포였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때 가격들 106달러 요때가 거의 정성적으로는 이 공매도 세력도 그렇고 이쯤이면 많이 먹었다의 가격대가 아닌가 그런 식의 분석법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요거 그 투자에 참고 삼아서 요거 하나만 좀 안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투자 수익률 상위 1%는 어떤 주식에 눈독을 들이고 있을까? 표를 보니까 오스템 임플란트였어요. 누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일단은 초고수의 선택이라고 미래에셋증권 뭐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이 카카오톡으로 회사에서 연락 받기 뭐 이런 걸 좀 선택을 해주시면 초고수들은 그러니까 미래에셋증권을 이용하고 있는 수익률 상위 1%의 고객들은 어떤 걸 매수하고 어떤 걸 매도하고 있나. 인데 최근에 오스템 임플란트를 사고 있다. 그리고 뭐 1등부터 20등까지 나래비를 세어봤을 때 공통적인 거는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다라고 봐주실 수 있는데 보시면은 어느 정도 금리가 인하,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꺾이면서 뭐 가파르게 상승하는 걸 탄력도가 받을 수 있는 것들 종목들 위주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초고수의 선택에서 매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들 보시면 최근에 많이 올랐던 것들이에요. 카카오뱅크, 네이버, 뭐 히림 뭐 이런 데 있네요. SM, 특히나 많이 인탑스 이렇습니다. 시장 대비해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분들이 좀 차익 실현을 하고 있다 정도로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서울옥션, 카카오페이, 다올 투자증권은 이것도 또 뭐 저 경영권 분쟁 이슈 있고 네. 일반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장을 반대로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고 역시 저 머리로는 알지만 이렇게 반대로 역발상으로 투자하는 게 쉽지 않은데 하여간 수익률을 많이 내는 상위 1%는 이런 주식을 담고 있다. 참고 삼아 한번 저희가 보여드렸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내일도 장 끝나고 돌아와서 또 깊이 있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